강혜영의 친절한 역사 이야기 104번째입니다. 오늘 강연의 제목은 민주화의 기폭제가 된 한 장의 사진입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그 어느 때보다 시끄럽습니다. 정치와 관련된 뉴스를 보다 보면 굉장히 답답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럴 때마다 무엇이 진실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현대사의 굵직굵직한 사건마다 진실을 알려주었던 한 장의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나눠보겠습니다. (1952년) 더 타임즈에서는 이런 글이 실렸습니다. 한국에서 민주주의를 바라는 것은 쓰레기통에서 장미꽃을 구하는 것과 같다. 한국에서 민주주의를 기대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이죠. 이런 말이 나온 시기가 언제였나요? 네, 1952년 한국전쟁이 한창일 때였습니다. 우리는 1945년 해방을 맞았지만 정부 수립까지 그 과정이 쉽지 않았고요. 그리고 정부가 수립된 지 얼마 되지 않아 한국전쟁이라는 큰 전란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러니 외국에서 봤을 때 우리나라에서 민주주의가 꽃피기는 쉽지 않을 거다라고 봤던 거겠죠. 하지만 우리는 이 말을 보기 좋게 우습게 만들었습니다. 한국의 민주화를 가져온 굵직굵직한 세 가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 사건이 4.19 혁명입니다. 그리고 4.19 혁명을 이끈 한 장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1960년 정부통령 선거가 있었습니다. 대통령 후보로는 자유당의 이승만과 민주당의 조병옥이 있었죠. 그런데 민주당의 후보였던 조병옥이 선거가 있기 약 한 달 전 미국에 수술을 하러 갔다가 수술은 잘 끝났지만 그만 심장마비로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 후보로는 자유당의 이승만이 유일한 후보가 되었죠. 이승만이 대통령에 당선되는 건 아주 유력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부통령 선거였습니다. 당시 부통령 후보는 자유당의 이기붕과 민주당의 장면이었습니다. 그런데 선거가 있기 전 그 당시 부통령은 장면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민주당의 장면이 조금 더 유리해 보입니다. 게다가 이기붕은 건강도 좋지 않은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승만이 대통령에 당선이 되더라도 당시 1960년 이승만 대통령이 나이가 86세였습니다. 1960년 우리나라 남성들의 평균 수명이 50대 초반이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임기를 다 채운다고 장담할 수는 없죠. 그러면 이승만 대통령이 대통령 임기 중에 돌아가시게 된다면 그 대통령직은 부통령이 이어받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당시 자유당에서는 대통령뿐만 아니라 부통령도 반드시 이기붕이 당선이 되어야 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 부정선거가 이루어지게 된 거죠. 당시 일찍이 없던 공포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3인조씩 공개 투표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부정선거는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뇌물을 살포하는 금권선거, 그리고 투표소에 야당 참관인이 있어야 했지만 야당 참관인은 투표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방해 작업들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야당 참관인이 피습을 당하는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투표함을 통째로 바꿔치기 하기도 했습니다. 그 때문에 바꿔치기 하고 남은 투표함을 이렇게 소각하는 모습도 보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전에 부재자 투표를 예상하고 약 40%의 투표를 미리 준비를 해두었습니다. 그러니까 투표소에 투표함이 빈 채로 와야 되는데 이미 40%의 자유당을 찍은 투표용지가 가득 들어 있었던 거죠. 이것이 가장 먼저 들통이 난 것이 마산 지역에서였습니다. 마산 지역의 민주당 참관인이었던 안맹성과 민주당의 도의원이었던 정남규가 비어 있어야 할 투표함에 자유당의 표가 잔뜩 들어있는 걸 확인하고 부정선거의 의혹을 제기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투표를 거부했습니다. 선거를 부인하는 공고를 냈던 거죠. 민주당 마산시 선거대책위원회는 자유당이 불법과 무법으로 암흑선거를 자행함으로 이 이상 공명선거를 기대할 수 없는 절망적 사태에 처하였음에 3월 15일
10시 30분을 기하여 만부득이 선거를 부인함을 엄숙히 고한다라고 선거를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발표하면서 마산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가두 시위를 그리고 가두 연설을 했습니다. 그 결과 마산에서는 3.15 부정선거에 대한 첫 의거가 있었습니다. 마산 지역에 시민들이 모여들었고요. 마산 지역에 학생들이 합류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3월 15일 저녁 7시, 8시가 넘어가면서부터는 수천 명에서부터 10,000명이 넘는 많은 사람들이 운집했습니다. 무장을 한 경찰들과 시위대가 대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날 3.15 마산 의거에서 시위대를 해산시키기 위해서 소방차가 준비되어 있었는데 소방차가 전신줄을 잘못 들이받는 바람에 정전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딱 그 시기 경찰들이 시위대를 향해서 총을 쐈죠. 그 일로 많은 사람들이 다치는 불상사가 발생했습니다. 그 총격의 흔적이 지금도 이렇게 남겨져 있습니다. 선거의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개표 상황을 보겠습니다. 자유당 이기붕 후보가 수만 표를 얻는 동안 민주당의 장면 후보는 단 한 표에 불과했습니다. 누가 봐도 부정선거가 명백해 보입니다. 개표 결과 자유당 이승만이 대통령, 이기붕이 부통령으로 당선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표를 보면요. 이승만 대통령이 963만 표, 이기붕 부통령이 833만 표를 얻었습니다. 이 수치는 대통령은 약 80%가 넘는 그리고 부통령은 거의 80%에 가까운 득표를 보였던 거죠. 그런데 이것 역시도 훨씬 더 많은 득표수가 있었던 것을 오히려 줄인 숫자라고 합니다. 역시 조작된 부정선거임을 확인할 수 있죠. 3월 15일 마산에 의거가 있고 난 이후 마산 전역을 찾아다니면서 아들을 찾는 어머니가 계셨습니다. 아들 김주열을 찾아 나선 어머니 권찬주였습니다. 당시 아들 김주열은 마산 상고에 입학하기 위해서 시험을 보고 합격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합격 날짜가 미뤄지게 되면서 마산에 며칠 더 머물러야 했던 거죠. 아들이 행방불명이 되었다는 소식에 어머니는 남원에서부터 마산으로 와서 마산 전역을 찾아다녔습니다. 행방불명된 김주열은 3월 15일 행방불명된 이후 약 27일 만에 4월 11일에 나타났습니다. 김주열의 모습은 마산 앞바다에서 눈에 최루탄을 맞은 채 한쪽 주먹을 불끈 쥐고 바다 위에 떠올랐습니다. 어부가 놓은 낚싯줄에 걸려 바다 위에 떠오른 것이었죠. 김주열의 모습은 처참했습니다. 그의 모습은 한쪽 눈에 주먹만한 최루탄이 그대로 머리를 뚫고 관통한 모습이었습니다. 김주열의 어머니뿐만 아니라 김주열을 찾아 나선 이가 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김주열의 행방불명에 3.15 마산 의거와 관련이 있을 것이다 직감한 사진 기자였습니다. 당시 부산일보 마산 주재의 허종 기자는 김주열을 찾아 나서기 위해서 정보원들을 풀어놓고 있었고 그 정보원들을 통해서 김주열로 추정되는 시신이 발견됐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급히 마산 앞바다로 간 허종 기자는 바다 위에 떠오른 김주열의 모습을 이렇게 사진으로 담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진을 부산일보에 실었습니다. 김주열의 처참한 죽음과 그의 사진이 신문에 실렸고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습니다. 당시 이런 기사를 그리고 이런 처참한 모습의 사진을 기사에 실기는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이 시기 이승만 대통령은 12년간 독재를 이어오고 있었고 자유당의 권세가 막강하던 시절이었습니다. 1959년 4월에는 경향신문이 야당의 편에서 기사를 실었다는 이유로 폐간 명령을 받았고요. 무기한 정간 조치가 이루어지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 부산일보 역시도 김주열의 시신의 모습을 기사에 실른다는 것은 폐간을 각오한 시도였습니다. 김주열의 죽음이 알려지면서 마산에서는 시위가 들끓었습니다. 두 번째 마산 의거였습니다. 마산에서 뿐만 아니라 그 시위는 전국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4월 18일에는 고려대학교에서 고대생들의 의거가 있었고요. 바로 그 다음 4월 19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4.19 혁명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4.19 혁명의 결과 결국
이승만 대통령은 하야를 발표했습니다. 4.19 혁명은 3.15 부정선거에서부터 비롯되었지만 3.15 부정선거가 알려지고 4.19 혁명으로 이어지기까지 김주열 학생의 안타까운 죽음과 그의 시신을 기사에 실은 허종 기자, 이들의 노력이 이 혁명을 가능하게 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5.18 광주 민주화운동을 알린 한 장의 사진입니다. 택시 운전사라는 영화 다들 보셨죠? 많은 사람들이 좋아했던 영화입니다. 그리고 이 영화에서는 외국인 기자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의 모습이 우리에겐 꽤 인상적이었죠. 1979년 12.6 사건이 있었습니다. 김재규의 손에 그 당시 오랜 독재를 이어오던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하였죠. 박정희 대통령의 서거로 이제 우리도 서울에 민주화의 봄이 찾아올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그해 12월 12일 전두환을 중심으로 한 신군부가 군사 반란을 일으켰죠. 그리고 다시 신군부들은 계엄령을 발표하고 권력을 잡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크게 실망하였고 신군부에 반대했습니다. 특히 1980년 봄 개강을 한 대학가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여기에 있는 이 모습은 서울역에 무려 10만이 넘는 학생들을 중심으로 한 시위대가 모인 모습입니다. 이렇듯 시위가 대학가를 중심으로 계속되었습니다. 야당 국회의원이라든지 재야 인사들은 계엄령을 해제하라, 민주주의를 시작해야 된다 이렇게 요구를 했고요. 대학가에서는 학원 자율화, 계엄령 해제를 소리쳤습니다. 전국에 있는 대학, 그 중에서도 광주에 있는 전남대에서도 조선대 학생들과 함께 계엄령을 해제하라, 전두환을 비롯한 신군부 물러가라 라는 시위가 평화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시위대와 경찰들 간에 큰 충돌 없이 평화적인 시위가 이어지고 있었죠. 그런데 1980년 5월 18일 비상계엄은 전국으로 확대되었고 전국 각 대학에 휴교령이 내려졌습니다. 그리고 대학마다 계엄군이 주둔하게 되죠. 전남대에서도 계엄군이 학생들을 학교로 들어가지 못하게 막고 있었습니다. 특히 광주 전남대에는 공수부대가 계엄군으로 배치가 되었죠. 광주에 배치된 계엄군, 특히 공수부대 출신의 계엄군들은 광주에 있는 전남대 학생들을 강하게 진압하기 시작했습니다. 학생들을 곤봉으로 패고 질질 끌고 가는 이런 모습이 곳곳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젊은 학생들이 그리고 젊은 청년들이 두들겨 맞고 피를 흘리고 끌려가는 모습을 보고 광주 시민들 역시도 격분하게 되죠. 5월 18일 당시 1, 2천 명에 불과하던 시위대는 5월 21일에는 20만 명으로 늘어나 있었습니다. 학생들뿐만 아니라 광주 시민들까지 합류한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러자 5월 21일 계엄군은 집단 발포를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광주의 기자들도 모두 사진에 담았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참상을 보고도 기사 한 줄, 사진 한 장 신문에 실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검열 때문이었죠. 하지만 가만히 있을 수만 없었습니다. 당시 전남 매일신문의 박화강 기자는 검열을 배제하고 독자적으로 신문 기사를 실으려 했었습니다. 그래서 5월 20일 계엄군에 의해 학생 시민들이 피투성이가 되어서 민주화를 부르짖다 숨지고 중태에 빠졌다. 이런 기사를 신문 일면에 실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이거 역시 실패로 끝났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자 박화강은 사직서를 냈습니다. 박화강의 사직서에 많은 기자들이 뜻을 함께 했습니다. 박화강은 사직서에 이런 글을 실었습니다. 우리는 보았다. 사람이 개 끌리듯 끌려가 죽어가는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다. 그러나 신문에는 단 한 줄도 싣지 못했다. 이에 우리는 부끄러워 붓을 놓는다. 이렇게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직서에 쓴 이 내용들을 인쇄해서 마산 전역에 뿌렸습니다. 박화강뿐만 아니라 어떻게든 광주의 사정을 해외에 알리고자 노력한 이가 있었습니다. 5.18 광주 민주화운동에 많은 사람들이 치를 떨었던 사진입니다. 젊은 청년을 여기에 있는 계엄군이 저기 멀리서부터 곤봉으로 두들겨 패고 질질 끌고 온 모습입니다. 그의 얼굴은 피투성이가 되었고 옷에도 피가 튄 흔적들이 역력히 보입니다. 이 한 장의 사진이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울분을 떨치게 만들었죠. 이 사진을 찍은 기자가 전남 매일신문의
나경택 기자입니다. 택시 운전사 영화에서도 이 인물로 등장을 합니다. 광주에도 많은 신문 기자들이 있었지만 광주의 신문 기자들은 사진 한 장, 기사 한 줄 실지 못했죠. 그래서 광주 시민들은 광주 지역의 신문 기자들에게 크게 실망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자신들의 힘으로는 기사 한 줄, 사진 한 장 실을 수 없자 나경택은 자신의 사진을 해외에 보내서 외신에 알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 전남매일신문에 독일의 외신 기자들과 교류가 있던 기자를 통해서 사진을 극비리에 전달을 했습니다. 그렇게 나경택 기자가 찍은 그 한 장의 사진이 외국에 전달되어 외신에 보도되었습니다. 독일 외신에 가장 먼저 이 사진이 등장을 했고 타임즈라든지 여러 외신에 광주의 참상이 알려졌습니다. 광주의 소식이 외신에 알려지자 많은 외신 기자들이 광주를 찾았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택시 운전사에 등장했던 외신 기자 힌츠페터 역시도 독일에서 광주를 취재하러 들어왔던 거죠. 힌츠페터는 나는 그 사람들이 외치는 소리를 모두 들었다. 너무 슬퍼 눈물을 흘리면서도 나는 기록했다. 한국 언론에서 거짓을 말하고 있다는 것도 알았다. 진실이 얼마나 위험한지도 알고 있었다. 그렇지만 나는 진실을 외면할 수 없었다. 내 필름에 기록된 모든 것은 내 눈앞에서 일어났던 일, 피할 수 없는 진실이기 때문이다. 여기 이 사진에는 힌츠페터와 힌츠페터를 광주까지 태워주었던 택시 운전사 김사복의 모습이 보입니다. 영화에서는 이들이 광주를 취재하고 광주를 벗어나면서 광주 외곽을 지키던 군인의 검문에 걸린 모습입니다. 이들을 검문했던 박중사는 택시 트렁크를 열어보라고 하죠. 택시 트렁크 안에는 서울 번호판이 들어있었습니다. 이들의 신분이 발각되기 직전이었죠. 그런데 박중사는 그대로 택시의 트렁크를 닫았습니다. 이들의 정체를 눈감아 주었던 거죠. 이 장면은 영화 속에 만들어 넣은 설정이 아니라 실화였습니다. 이렇게 광주의 소식이 광주 바깥에 알려지게 된 거죠. 5.18 광주 민주운동의 결정적인 사진, 그 사진을 찍었던 나경택 기자, 그 역시도 그 당시 신군부 정권에 많은 위협을 받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찍은 사진을 일부 인화를 하고 나머지 필름들을 집에 천장 속에 보관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5.18 광주 민주운동의 사진들이 보존될 수 있었고 이후 5.18 광주 민주운동은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으로 그 자료들이 등재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진 자료 중에 거의 절반에 가까운 양이 나경택 기자가 찍어둔 사진이었습니다. 이처럼 그 당시 사진은 그 당시의 진실을 알려주는 척도가 되었습니다. 5.18 광주민주화운동은 결국 5월 27일 계엄군에 의해서 완전히 진압이 되었습니다. 계엄군의 최후 통첩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광주를 사수하겠다고 광주 전남도청에 들어가서 끝까지 시위를 이어나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 중에 한 사람이었던 시민군 윤상원 열사는 외신 기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오늘 여기서 패배하지만 내일의 역사는 우리를 승리자로 만들 것입니다. 그의 말대로 광주 민주화운동은 많은 희생을 낳았지만 그들의 역사는 지금 우리의 민주화를 가져다 준 승리의 역사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6월 항쟁을 이끈 한 장의 사진입니다. 1987이라는 영화도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던 영화입니다. 이 1987이라는 영화 속에는 6월 항쟁의 역사가 담겨 있습니다. 1980년 5.18 광주 민주화운동이 끝나고 난 이후 전두환은 대통령에 당선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 80년대 초부터 우리는 많은 변화를 겪었습니다. 당시 정권을 잡았던 신군부 세력은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컬러 TV를 보급했습니다. 그리고 프로야구와 프로축구단을 결성했죠. 사람들은 프로야구와 축구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야간 통행 금지도 해제시켰고요. 교복 자유화도 이루어졌습니다. 제한적이지만 1983년부터는 해외여행도 허용이 되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사람들이 정치에 관심을 가지기보다는 뭔가 재미있는 것을, 다양한 것을 누리도록 사람들의 시선을 다른 곳으로 끌기 위해서였던 거죠. 그리고 당시 정부는 언론에 대해서도 보도 지침을 내려주고 그 지침에 따라서 보도하도록 각 언론사들을 통제하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당시 권력에게 잘못 보였다가는 삼청 교육대로 끌려가는 일도 있었죠. 이런 삼엄한 시절이었지만 전국 대학가를 중심으로 시위는 계속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1987년 6월 항쟁에 불씨를 당기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1987년 1월 14일 날 있었던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입니다. 박종철은 서울대 언어학과 3학년 학생이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체포되어 끌려갔고 남영동 대공부실에서 고문을 당했던 거죠. 그는 하루 만에 고문으로 피살되었습니다. 그의 죽음을 가장 먼저 알린 한 줄의 기사가 있었습니다. 중앙일보의 신성호 기자였습니다. 신성호 기자는 매일처럼 오전에 그날도 대검찰청 공안과장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검찰청에서 새로운 기사거리가 있는지를 찾아 나섰던 거죠. 대검찰청의 공안과장에게 굉장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남명동의 경찰들이 서울대 학생을 죽였다는 거죠. 그는 굉장한 기사임을 직감하고 급히 화장실에 가서 기사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짧은 기사를 실었습니다. 대학생이 조사받던 남영동에서 쇼크사 했다는 짧은 기사였습니다. 그는 이 기사를 발빠르게 싣기 위해서 화장실로 뛰어가서 취재수첩에 글을 적고 동료 기자에게 전화를 해서 서울대 학적부를 뒤져서 언어학과 3학년 박모철이라는 학생의 이름까지 알아내도록 한 끝에 기사를 실었던 거죠. 그의 발빠른 기사로 이 사건이 기사화되면서 당시 치안본부에서도 기자회견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사건을 책임지고 있던 치안감 박처원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조사관이 탁 하고 탁자를 치니 학생이 억 하고 쓰러졌다는 거죠. 그런데 이 기자회견은 오히려 더 큰 화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이 죽음에 굉장한 의문이 들었던 윤상삼 기자가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의 결정적인 증인인 그 당시 중앙대병원 용산병원에 있던 오연상 의사를 찾아갑니다. 하지만 오연상 의사는 경찰의 감시를 받고 있었죠. 그래서 윤상삼 기자는 화장실에 숨어서 오연상 의사를 만날 때까지 기다렸던 거죠. 화장실에 온 오연상 의사는 화장실에 숨어있던 윤상삼 기자에게 자신이 본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조사실엔 욕조가 있었고 폐에서는 수포 소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바닥에는 물이 흥건했습니다. 윤상삼 기자는 탁 촉이 왔습니다. 물고문으로 죽였구나. 그래서 물고문 도중에 질식사한 것이라고 이렇게 기사를 대문짝만하게 실었습니다. 당시 이러한 증언을 했던 오연상 의사는 경찰로부터 감시를 받아야 됐었고 굉장히 난처해지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정도면 물에 빠져 죽은 거나 다름없었습니다.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정황상 심한 물고문이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었지요. 하고 그 당시 자신이 증언할 수밖에 없었다고 이렇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의사로서 알고 있는 것을 솔직히 말했을 뿐이다 라고 이야기했지만 그의 증언은 굉장히 큰 역할을 했습니다. 이 당시는 고문이 자행되던 시절이었습니다. 고문을 받다가 자칫 사람이 죽게 되면 그 시신을 은폐하기 일쑤였죠. 그런데 마침 이 시기는 그 직전에 부천경찰서 성고문 사건으로 경찰들에게 자제하라는 명령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박종철을 고문했던 경찰들은 어떻게든 박종철을 살리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의사를 데려왔던 겁니다. 그런데 그 현장을 본 오연상 의사가 증인이 되어버렸죠. 그러자 경찰들은 박종철의 시신을 응급실로 옮기자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응급실에서 죽은 게 됩니다. 그러면 역시 박종철의 죽음이 은폐될 수 있겠죠. 이를 염려한 오연상 의사는 급히 몰래 전화를 해서 당시 중앙대병원에 시신이 갈 텐데 절대 응급실에 들이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했던 겁니다. 그리고 오연상 의사는 박종철의 시신을 확인을 하고 그의 죽음의 원인 미상이라고 적었습니다. 그의 죽음이 원인 미상이 되면 죽음의 원인을 밝히기 위해서 부검을 해야 되겠죠. 당시 서울지검의 공안부장이었던 최환 검사는 박종철의 시신의 부검을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경찰들은 부검을 하지 않고 바로 화장을 해야 된다고 강압적으로 밀어붙였죠. 영화 1987에서 최환 공안부장 역할을 맡았던 하정우 계속 이 사건을 조용히 넘어가라는 위협적인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 위압적인 명령들을 받지 않고자 하정우는 영화에서 전화기를 때려 부수는 장면들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결국 최한 검사의 의지대로 박종철의 시신이 부검이 이루어졌고 그 부검을 맡은 이가 황적준 박사였습니다. 부검을 한 황적준 박사는 박종철의 죽음을 물고문 도중에 질식사한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박종철의 한쪽 폐가 물이 차서 2배가량 무거웠고요. 폐 속에 플랑크톤이 발견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부검 소견서를 보인 황적준 박사에게 치안본부에서는 그에게 강압적인 요구를 했습니다. 부검 소견서에 심장마비라는 4글자만 적으라 하는 거였죠. 하지만 부검이었던 황적준 박사는 지금 이 부검 소견대로 그대로 전달하라고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제 양심이자 직업윤리였습니다. 학교에서 공부할 때 스승님이 늘 그랬지요. 부검을 잘못해서 사인이 틀리면 부검일을 그만둬야 한다고요. 이렇게 그가 소신을 굽히지 않은 덕분에 박종철 열사의 죽음의 진실이 세상에 알려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부검의 황적준 박사는 국과수에서 쫓겨나야 했습니다. 결국 진실이 밝혀지자 치안본부장의 특별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치안본부장은 머리를 한 차례 욕조물에 잠시 집어넣었다가 내놓았으나 다시 머리를 욕조물에 밀어넣는 과정에서 질식 사망한 것으로 판명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물고문 도중에 욕조 턱에 목이 눌려서 질식사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박종철 열사를 고문한 경찰들은 책임을 져야 됐습니다. 2명의 경찰이 체포되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경찰들이 2명의 경찰들의 신분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똑같은 옷차림으로 체포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의리 같지 않은 의리를 지키는 모습이죠. 그렇게 2명의 경찰이 체포되어 수감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2명의 경찰이 수감된 교도소에는 이부영이라고 해직 기자가 있었습니다. 해직 기자 이부영은 수감된 2명의 경찰을 보니 굉장히 의심스럽다고 하죠. 한 명의 경찰은 들어온 날부터 찬송가만 부르고 있었고 그 아랫사람은 계속 울기만 했답니다. 여기에 있는 이 2 사람은 나머지 경찰들 몫까지 책임을 지고 2명이 수감된 것이었습니다. 한 사람은 실질적인 책임이 있는 사람이었지만 얼마 후 자신을 풀어줄 거라는 약속을 받고 들어간 거였죠. 하지만 수감돼 있는 내내 불안했기에 찬송가를 계속 불렀던 것이고요. 나머지 한 사람은 계속 울기만 했습니다. 경찰관에서는 가장 말단이고 가장 어린 사람이었죠. 경찰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수감되어 있는 모습에 두려워서 계속 울기만 했다는 거죠. 이들 2 사람을 통해서 실제로 책임을 져야 되는 다른 경찰들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당시 교도소에는 시국 사범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수천 명이 되었죠. 그러다 보니까 바깥에서는 알지 못하는 진실이 교도소 안에서 새롭게 밝혀지는 경우들이 꽤 많았나 봅니다. 그래서 교도소 안의 진실을 바깥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 비밀 작전으로 소식을 전하는 활동들이 있었는데 그러한 활동을 비둘기 작전이라고 합니다. 당시 수감 중이던 해직 기자 이부영 역시도 자신이 알게 된 사실, 박종철 열사의 죽음에 이 2 경찰 외에도 다른 경찰들도 있다는 사실을 바깥에 알리기 위해서 교도관 한재동에게 부탁을 합니다. 이부영 해직 기자가 써준 쪽지를 한재동 교도관이 받아서 그 당시 제야 민주투사였던 김정남 선생에게 전달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의 행방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또 다른 교도관이었던 전병용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김정남에게 다른 책임져야 될 경찰들이 있다는 사실을 전달하게 되죠. 그리고 그와 같은 사실은 명동성당의 천주교 정의구현 사제단에게 전달되었습니다. 5월 18일 박종철의 추모미사가 명동성당에서 이루어졌고 그 속에서 김승훈 신부님이 박종철의 죽음과 관련된 또 다른 경찰들이 있다는 사실을 폭로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일로 인해 또 많은 시위가 일어나게 된 거죠. 그리고 여기에 기름을 부은 또 하나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1987년 전두환 대통령은 임기가 끝날 즈음이라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헌법을 개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헌법을 그대로 수호하여 기존 방식대로 간접선거로 대통령을 선출하자라고 발표를 하게 됩니다. 말이 간접선거지 자신처럼 체육관에서 짜고 치는 선거를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4.13 호언조치라고 합니다. 이런 호언조치에 반대하여 시위가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호언 철폐하라, 박종철을 살려내라 하는 시위가 계속 이어졌고요. 그러던 중 연세대에서 큰 시위가 있었습니다. 이 시위를 진압하기 위해 경찰들은 최루탄을 쐈죠. 원래 최루탄은 45도 각도로 위를 향해 쏴야 됩니다. 그런데 김주열 열사의 경우에도 그러하고요. 여기에 있는 이한열 열사 역시도 시위대를 겨누어서 최루탄이 발사되었고 결국 최루탄을 맞은 이한열 열사가 의식불명에 빠졌습니다. 이한열 열사가 최루탄에 맞아 이렇게 피를 흘리고 의식을 잃어가는 이 모습이 그대로 사진에 담겼습니다. 이 사진을 찍은 사람은 로이터 통신의 사진 기자였던 정태원 기자입니다. 이 정태원 기자는 5.18 광주민주운동 당시 5.18 광주민주운동을 알린 그 사진을 외신 기자에게 전달하는 데 역시 큰 도움을 줬던 분이기도 합니다. 이한열 열사는 의식불명에 빠졌고 이 한 장의 사진은 신문에 실렸습니다. 이 한 장의 사진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불을 지폈죠. 이것이 6월 10일 6월 항쟁입니다. 이한열 열사와 박종철 열사의 죽음이 6월 항쟁의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전 세계가 주시하는 가운데 40년 독재 정치를 청산하고 희망찬 민주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거보를 전 국민과 함께 내딛는다. 국가의 미래요 꽃다운 젊은이를 야만적인 고문으로 죽여놓고 뻔뻔스럽게 국민을 속이려 했던 현 정권에게 국민의 분노가 무엇인지 분명히 보여주고 국민적 여망인 개헌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4.13 폭거를 철회시키기 위한 민주장정을 시작한다. 그렇게 6월 항쟁은 전국적으로 거세게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6월 29일 6.29 선언이 이루어졌습니다. 개헌을 통해 직접 선거로 5년 단임제의 대통령을 선출한다는 발표였습니다. 이렇게 민주화운동을 이끈 것은 진실을 향한 한 장의 사진과 한 줄의 기사에 담긴 용기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민주주의를 어떻게 얻었는지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